우선 저는 지금 상황이 공항, 대공항 또는 특대공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제 의문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 나름대로 여기저기 이런 기사라든가 글들을 가지고 좀 제시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 부분은 앞부분을 좀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이런 작금의 사태가 공학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걸 뭐 제가 사실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 우리나 능력이 잘 없죠. 그래도 이제 혹시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좀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는 공항이 시작되는 것 같다. 그것도 특대공항인 것 같다. 왜 이번에는 특대공항이냐면 대공항이 1929년 선수인데 20세기 초반에서도 그런 게 대공항을 한다면 지금에 만약에 공항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번 공항은 기본적으로 과거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규모가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일어나면 이제 상당히 큰 그런 공항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걸 특대공항이라고 하는 말을 강하게 제 인문학적 상상력을 도모해서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일어나면 혹은 공항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것은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처럼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적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공항은 사전적으로는 이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나타내더라고요. 한자 공이 두려움 공포고 황은 얼둥질하다, 허겁지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런데 경제공항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공항이 꼭 이런 식으로만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막스의 경우에 자본에서는 공항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때 공항은 독일말로 크리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이제 크리제하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한국말로 말할 때 공항하고 좀 다르죠. 한국말로 공항은 독일어 파니크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심리적인 불안을 많이 잘 표현해주는 그런 건데 이 막스가 공항을 크리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나름대로 중대한 이론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공항을 위기로 파악하는 것은 공항과 혁명의 관계, 즉 공항과 자본주의 극복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관점을 바라보는 태도랄까 이걸 전제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개혁 투쟁에서 막스는 새로운 혁명은 새로운 공항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공항이 확실한 것처럼 새로운 혁명도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공항이 일어날 경우에 혁명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부추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막스는 또 어떤 특정 측면에서 국민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문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자본주의가 공항에 가게 되면 자본을 붕괴된다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을 퍼뜨렸던 것이죠. 그러나 물론 막스 자체는 공항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죠. 또 공항이 자본주의의 자동 붕괴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정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공항 대부분이 새로운 자본주의 탄생으로 이었다는 점을 바로 증명해 줍니다. 1930년대 대공황 경우에는 파시즘 발항을 불러일으키고 또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킨 뒤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접근 자유주의 또는 수정 자유주의를 도입시키는데 역할을 했고 그리고 1974년, 75년 공항 경우에는 최근에 아직까지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항이 꼭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스가 공항을 크리제로 말하면서 이게 공항 위기로 본 것인데 이 위기라고 본 것은 양날개라는 것이죠. 양날개인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론을 하야하게 일어나면
자본주의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본 축적 그 구조는 붕괴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자본주의 전체의 이 해체로 끌고 가지 않는다라고 그런 점 때문에 이 공황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적 발전은 두 가지 그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고민주의 또는 공산주의로 이행으로 가는 이제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가 있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경우가 있다. 또는 공황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한편은 제국주의, 한편 사회주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그 혁명의 길과 반혁명의 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번 공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공황이 왔기 때문에 바로 혁명이 일어나든가, 혁명이 일어나면 성공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황이 그 혁명의 객관적인, 막스는 공황은 혁명의 객관적인 조건이 되지만은 그게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지만은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때 공황이 혁명의 객관적인 조건을 했을 때에 그렇다도 혁명의 객관적인 조건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 혁명의 경우에 성공한 혁명이 있고 실패한 혁명이 있는데, 이때 그 혁명의 객관적 조건과 그 혁명의 성공 여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1789년의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1917년의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는데, 1871년에 파리 공문이라든가 1968년에 5월 혁명은 실패했단 말이죠. 이제 이때 보면 그 당시 공황이 어떤 국면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 자본주의 축적 그 순환에서 이 헤게모니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하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1871년에 파리 고문 시절에는 당시 73년 정도부터 공황이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71년은 아직 공황이 시작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영국 헤게모니가 그런대로 국권에 잡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68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미국 헤게모니가 위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비교하면 굉장히 헤게모니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당시는. 그리고 반면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러시아 혁명의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은 네덜란드 혁명이가 붕괴되고 영국 혁명가 설득이 그 사이에 이 국면이었고, 그리고 러시아 혁명도 영국 헤게모니는 해체돼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미국 헤게모니가 설득되지 않은 그런 사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나름대로 성공의 여지가 좀 높아지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지금의 공황 국면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기대되는 공황과 기대되는 혁명의 조건을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공황은 아마도 이게 특대 공황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혁명이 일어날 객관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등이 성공한 그런 시기와 같은 조건에서 준비하고 있다. 미국 헤게모니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황 국면은 나름대로 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혁명을 하고자 하고 혁명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지났죠? 아니 거의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건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근데 그래도 막스가 말하는 공황이 크리제, 위기라고 말하는 막스의 말을 놓고 볼 때, 이 공황이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황이 닥쳤을 때에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객관적 조건은 그건 주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주체적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체적 그 조건을 만드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이 이 부분에서 문화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이면율의 월러스타인의 오래된 그런 관점이라는 이런 논의를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어쩌면 월러스타인이 예측한 자본주의 이후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러스타인 경우에는 1998년에 낸 유토피스트스라는 책에서 이 자본주의 이후는 혼란, 무질서, 와해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 이후를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이해 과정이 결코 평화롭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이겠죠. 굉장히 폭력과 이런 어려운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 근데 이건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체계 이론에서 하나의 체계가 이 붕괴된달까 혹은 동요, 불안정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체계가 갖고 있던 그런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내부에 있는 요소들이 그전까지 보이던 그런 작동, 기능하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면서 불안정한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자동 예상되던, 자동적으로 나타나던 그런 개별적인 요소들의 행위가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혼란, 무질서, 와해가 지배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또는 집단이, 개별적 요소들이 자신의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다시 말해서 구조가 약화된다는 말일 텐데요. 구조가 약화되면 체계는 일종의 난기류에 빠지고 자유의지에 따른 작은 행위도 상당히 큰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서 변동을 야기하는 요인이 갈수록 문화적 성격을 띠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무슨 말하냐면 자유의지라든가 헌신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적인감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창조성이라든가 지혜 같은 이런 식의 주체적 문화적 기능이 이행 과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체계가 안정했을 때보다, 안정적일 때보다 더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러스타인은 자본주의 이론을 거치고 난 뒤에 세계 모습은 우리가 만드는 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건 이 체계 전환에서 일어나는 각종 운동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모습도 다를 것이라는 말인데,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은 또 자유의지가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 정치 투쟁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 정치적 투쟁이 심각해지냐면, 이때는 과거 안정적일 때와는 다르게 체계 속에서 다르게 개인과 집단을 쓸 때 하나하나가 막중한 이해관계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이해관계는 반드시 분명히 정치경제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텐데, 이런 정치경제학적인 이 질서가 바뀐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런 생산력 개발과 활력, 생산과 예술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동안 확립되어 있던 그런 각종 정치적, 경제적 관행과 실천 또는 또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과정을 수반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되면 이제 사회적 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자연 보호라든가 활용하는 방식, 역사적 전통과 문화를 개선하고 쇄신하는 방식, 이런 또 각종 재생산 체제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건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런 변동을 가지고 또 변동을 예상하고 적대적 기업 간의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계급투쟁도 문화적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투쟁은 특정한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하고, 각 주체는 이데올로기적인 또 욕망의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주체들이 어떤 욕망,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개혁투쟁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개혁투쟁이 문화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그래서 문화적 실천이라든가 문화적 혁명이 중요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실체 중에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화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문화주의적인 관점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바꾸지 않은 채, 표현의 기회만 줌으로써 정치를 심리화, 미학화시키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문화적 실체를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정치의 심리화에 저항하면서 미학의 정치화, 그러니까 예술적인 문화적인 것을 정치 경제적인 투쟁과 연결시키는 그런 미학의 정치화를 추진할 때만 개혁 투쟁의 문화적 과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되고, 그래야만 개혁 투쟁도 더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문화적 관점이 중요한 거는 이제 대공황이 되면 진짜 살기 어렵고, 그동안에 우리가 살던 방식은 상당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기획하고 발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상을 누리는 방식이라도 소비하는 방식이라든가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이런 등등이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학적 구조와 관련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럴수록 폭력적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거의 잘못하면 인류 절멸에 2차 대전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파시즘 2차 대전이 나오게 되면 인류 절멸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투쟁은 저는 평화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평화적인 그런 투쟁의 한 다른 이름을 혁명의 무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혁명이 필요한데,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 혁명의 문화적 이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이게 정치의 심리화 대신에 미학의 정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야 되죠. 혁명이 문화를 하면 그런 투쟁을 했다 그러면 아름답게 예쁘게 하자는 그 말이냐 라는 것이 되버리면 이 파시즘적인 그런 이 정치의 심리화 전술의 전략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혁명의 문화가 어떻게 미학의 정치화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지금 우리가 공황의 국면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새로운 삶을 기획을 한다 할 때, 이때 새로운 삶의 기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치 경제적 질서를 건설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작업이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자본주의적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연대와 호혜, 사랑과 우정, 또는 헌신과 배려를 지닌 생산적 창조를 지향한다는 그런 점에서 정치 경제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실천으로서의 문화적 활동이라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미학의 정치화가 가능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또 저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문화혁명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실천이라고 보는데요. 이 문화혁명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화혁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 일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때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문화, 자본주의 문화를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문화 내부에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 생각을 바꾸는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혁명은 그런 점에서는 좀 말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옆에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를 바꾼다고 해서 문화혁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 경제나 또는 기술과는 달리 의미 생산, 기호 생산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 사실적이기 때문에 실천이고, 이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존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실존적 의미. 가장 중요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화혁명은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꿔내는 작업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냐. 그건 예를 들어서 소비하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 자본주의적 그 가치 생산의 방식에 따라서 그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실존적 의미냐. 그래서 출산을 하면 자기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의미, 실존적 의미. 이 실존적 의미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 의미는 프랑스 말로는 발음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방향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방향도 쌍이고 의미도 쌍이고 쌍성과 쌍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해서 의미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문화혁명에 속한다고 하고, 이 문화혁명을 하는 것이 오늘날 새로운 그 삶을 구축해야 되는 공황의 국면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문화혁명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기획과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의 바람직한 삶을 지금 시점에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월러스 때는 유토피스트에서 불렀는데, 그런 비슷한, 유토피스트 같은 그런 식의 좀 기획과 연관된, 아까 이동윤 교수가 이제 문화운동에서 기획과 개입에 대한 그 중요성을 문화과학 때문에 문화운동에서 많이 강조됐다고 말했는데, 그 비슷한 취지이긴 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기획을 통한 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접근은 기본적으로 저는 시간의 설계, 새로운 시간 설계, 자유시간을 설계하는 그런 활동이 중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기본적으로 그 활동을 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없으면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으니까 공간을 새롭게 구상한 것조차도 자유로운 시간이 스테이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시간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문화혁명의 중요한 그런 과제를 갖고, 이 문화혁명을 잘 함으로써 혁명이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잘 진행될 수 하다고 하는 것이 제 발전의 기본 지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문화과학이 창간 20주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라고 하는 공적인 기관을 좀 이용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9년 전에 마르크스 연구라고 하는 그런 학술지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저희도 10년 되는데, 이런 공적인 어떤 지원 같은 거 받으면서도 책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과학 지금 20년 전에 굉장히 소련, 동유럽 무너지고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바로 이제 벌판에서 읽으면서 지금 여태까지 유지하고, 이건 정말 큰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물론 제가 나중에 분평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하고 접근은 조금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회 진보에서 분명한 그런 목소리, 그리고 이제 흐름을 형성해온 것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이제 20주년이 되고 70호째 오늘 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75 특집이 보니까 공항과 혁명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2부 이제 발제가 공항과 혁명이라고 하는 특집 제목 하에서 이제 쓰여진 세 편의 논문 발표 토론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제가 쭉
10권 나온 그 책들, 그 특집 제목들을 쭉 보니까 아마도 오늘 그 특집 제목이 이제 가장 좀 고전적인 이런 그 타이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전에 보면 아까도 뭐 이야기 나왔지만 무슨 GNR 뭐 자본주의라든가 뭐 유토피스틱 스트립라든지 무슨 욕망 여튼 그 저희 우리 이제 고전적이라고 할까 고전 막수지역에서는 조금 생소한 이런 그 제목들이 많았는데 이거 70호 그 20주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또 새로운 그 차세대 편집진으로 그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그 타이틀 바로 공항과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고전적인 그리고 의미심장한 그 제목으로 잡은 것은 그 여러 가지 뜻깊고 앞으로 그 더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그 문화가 그 강매희 선생님 그리고 아까 발표하신 이제 그 우리 그 신문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뭐 저기 그냥 뭐 가볍게 뭐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우리 그 주최 측에서 꼭 그 노표문을 쓰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노표문을 쓰면 조금 말을 하는 것보다 글로 할 때는 약간 세게 이런 게 있어 오늘 잔치자리인데 이것도 와서 또 괜히 세게 해서 서로 얼굴 붉히고 흥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이제 다 듣고 싶어서 저거 왔는데 뭐 저 여기 있는 거 다 하진 않고요. 여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공항과 혁명이라고 이제 이런 고전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여기 두 번째 이정구 스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거는 좀 다르지만, 이득재 스님까지 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아까 일부에서 이야기되었던 이제 문화사회, 이런 혹은 이제 문화혁명,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또 발제문, 나중에 별도로 결국 카페에서 제출이 되었지만, 거기 보시면 그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혁명에서 이제 어떤 문화적 과정 그것이 이제 기존의 진보 진영 접근에서 많이 소홀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시 강조하는 이런 강래인 선생님 또 이제 신광현 선생님 손자의 사장님 이런 노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특히 이제 다른 토픽이면 모르겠는데 이 공항과 혁명이라고 하는 토픽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공항기에서의 어떤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는요. 이제 우리 강혜진 선생님께서 공항과 막스가 이제 공항을 바로 이제 위기로 파악했다. 최근에 보면 공항 위기 이제 대공황 이런 개념 구별 이런 걸 둘러싸고 정치경제학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강래진 선생님께서 공항을 바로 이제 위기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자체가 자본에 대해서 위기지만 또 다시 이제 말하자면 자본이 재구성될 수도 있는 이러한 국면으로 이해한 것은 막스에 대한 타당한 그리고 정확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래진 선생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다시 이제 정작 자신의 혁명과 연결을 시킬 때는 자신이 조금 비판을 했던 이 공항을 자본의 어떤 붕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이해를 했던 초기 바로 공항과 혁명을 직결시켰던 초기 막스의 사상으로 다시 좀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이 얼마나 심각한가 혹은 그 시기가 공항에 바로 임박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혁명들이 어떤 혁명은 성공을 했고 또 어떤 혁명들은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문화적 접근과는 조금 다른 약간 그리고 문화적 접근에서 굉장히 비판하고자 하는 경제주의적인 어떤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번 위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번 위기가 특대공항이니까 이제 요번에 바로 이제 공항에 객관적 조건이 그 때보다도 이제 성숙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자 제가 거기 토론문에도 적었습니다만 데이비드 맥날리 같은 경우는 이번 위기가 어떻게 보면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확장 국면에 했다는 거죠. 아까 이윤율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윤율도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적 국면에서 모순이 폭발한 결과 이번 위기가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런 그 공황의 그 정도 이런 거하고 이제 그 어떤 혁명의 객관적 조건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거기에서 차라리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거기서 레닌이 거기에서 좀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닌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어떤 경제적 조건에서 혁명 이걸 바로 도출하지 않고 그에 고유한 그 혁명적 정세에 관한 논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 보충이 좀 되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강래인 선생님 이런 접근에서 혹은 이제 문화가 그 팀의 그 전반적인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황 말고 호황기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혁명이 성공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문화의 그 문화적 사업 그러니까 문화적 사업이 공황기와 호황기에서 어떨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혁명 전과 혁명 후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대체로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 기획에서 이야기되었던 많은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이라고 할까 이제 문화가 좀 전면에 나서는 이제 국면은 공황기보다는 이제 호황기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혁명보다는 이제 혁명 후에 예를 들어서 생산관계는 이미 뒤집어졌는데 아직 그 상부구조 의식이 거기 따라가지 못한다. 거기서 마오의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왔던 것이고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장기 호황기 바로 이제 생산관계에서 이런 노자 간의 모순이 이런 상승하는 이윤율로 인해서 이제 많이 완화된 국면에서 바로 반자본주의 혁명 주체들이 이제 개입하는 이런 하나의 방식, 거기서 하나의 돌파구를 내는 방식이 바로 문화혁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강래인 선생님께서는 공황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황기에 이런 문화혁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통설적인 이런 어떤 그런 접근하고 굉장히 조금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전식에 있어서 이제 항상 문화 혹은 문화혁명이 공황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제 호황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공황기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조금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황기에는 일단 자본의 내적 모순이 그때보다 이제 폭발적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호황기에 은폐돼 있었던 이런 모순들 이게 전면에 드러나면서 굳이 예를 들어서 모든 모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국면 이게 바로 공황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굳이 어떤 계속 이제 말씀한 문화사업이라든가 문화적 개입 이런 게 필요 없다. 오히려 이제 대체로 17년 혁명에서 그랬고 이번 경우에도 이제 오큐파이 운동에서 보듯이 오히려 당이라든가 스스로 이제 사회주의 급진적화를 자처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보다 대중의 운동이 17년 혁명 경우에도 그랬고 훨씬 이제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런 혁명 과정에서 이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래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데 우리가 여기 이런 국면에서 이제 저는 중요한 거는 그런 공황기에서야말로 이제 말하자면 실제 이걸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바로 자본주의 생산관계, 국가 권력과의 전면적인 대결, 그람스가 이야기했던 이제 기동전 이것이 이제 바로 중시되어야 하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데 계속 이 공황기에서까지 어떤 그람스가 이야기하는 진시전적인 어떤 문화적 기지를 이제 구축하자, 거점을 구축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우회하는 것이고 이 우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오늘 조금 아까 이제 발제를 마무리하시면서 여기는 논문 결론에도 적혀있지만 시간의 경제라든가 시간 전략 이게 이제 이 공황기 문화혁명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경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불황기에 사람들이 많이 다 잘리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나와도는 일자리 없이 이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문화적으로 잘 조직을 해야 된다. 이래야지 무슨 이런 어버이연합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이제 파시즘 이런 공황기에 준동하는 이런 것도 잘 그렇게 좀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교육 사업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게 저지가 돼야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공황기에 바로 이제 이런 일자리가 계속 파괴된다는 사실 구성에서 계속 실질 임금 자체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붕괴하고 바로 그동안 있었던 금융거품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붕괴되면서 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생존권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매개로 한 바로 저는 고전마수시에서 이제 그걸 이행기 강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행기 강령적인 그런 접근이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강래인 선생님께서는 그걸 어떤
시간 전략,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 관리를 위한 어떤 문화적인 그 접근 이렇게 좀 애둘러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문화적 접근을 하고 이게 기존의 어떤 그 좌파들의 그 접근에서 상당히 소홀히 됐던 것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이제 보면 지금 문화과의 어떤 정말 상당히 좀 그런 어떤 경향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자체를 가지고 전부 어떤 그 좌파의 그 판을 갖다 한번 깔아보겠다. 라든가, 그걸 더 나아가서 그걸 갖다 이제 동아시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그 전략으로 제시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